주막에서 버림받아 남은 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한 소녀가 훗날 궁궐 수락관의 별이 되어 임금의 수락상을 책임지게 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특별한 재능과 포기하지 않는 노력, 그리고 먹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옛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허름한 주막 구석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릴 틈도 없이 살아가던 9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타고난 혀 하나로 운명을 바꾼 그 아이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고을 끄트머리에 사람들이 썩은 기둥집이라 부르는 주막이 있었다. 이름이야 그럴듯하게 청룡주막이라 적혀 있었지만 처마는 반쯤 내려앉고 마당에는 늘 지늘기 질척거렸으면 주인 영감 최 씨는 술에 절어 낮이고 밤이고 코를 골았다. 그 주막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대가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수연이었다. 수연의 나이 9. 손목이 가늘고 눈이 까만 아이였다. 부모는 기억조차 희미했다. 2살 무렵 돌림병이 마을을 휩쓸고 간 뒤 수연은 최 씨 영감의 주막에 맡겨졌다고 했다. 맡겨진 것인지 버려진 것인지 그 경계는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흐릿해졌다. 수연은 그저 해가 뜨면 일어나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솥을 닦고 손님 상을 날랐다. 밥은 손님이 남긴 것을 먹었고 잠은 부엌 한 켠집 더미 위에서 잤다. 그러나 수연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혀였다. 처음 그것을 알아챈 것은 수연 스스로였다. 어느 가을날 최 씨 영감이 술에 취해 국을 끓이다 잠이 들었고 부엌에서 된장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수연이 부랴부랴 달려가 솥을 내리고 국을 한 모금 맛보았을 때였다. 된장이 너무 짜다는 것은 누구나 알았다. 그런데 수연의 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짠맛 뒤로 쓴맛이 따라오고 그 쓴맛 안에 불에 탄 콩의 냄새가 섞여 있고 한편으로는 묵은 된장 특유의 깊은 단맛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이는 또렷이 느꼈다. 수연은 아무 말도 않고 우물에서 물을 한 바가지 떠다 국에 붓고 파 뿌리를 잘게 썰어 넣고 손바닥으로 쥐어짜 즙을 낸 무청을 한 줌 넣었다. 불을 낮추고 한참을 기다렸다. 그날 저녁 손님 중 하나가 국그릇을 비우고는 혀를 차며 말했다. 이 집 국이 오늘따라 다르네. 이전보다 한결 깊구먼. 최 씨 영감은 자기가 잘 끓인 줄 알고 으쓱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 손님이 음식이 싱겁다 하면 수연은 솥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맛을 보았다. 그리고 정확히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았다. 소금인지 간장인지 아니면 불 세기의 문제인지 혹은 재료 자체가 신선하지 못한 것인지를. 아이의 혀는 마치 눈처럼 맛을 보았다. 단순히 짜고 싱겁고 쓴 것이 아니라 맛의 층과 결을 읽었다. 10살이 되던 해봄 수연은 처음으로 혼자 음식을 만들어 보았다. 최 씨 영감이 장에 나가 이틀째 돌아오지 않는 바람에 주막에 들이닥친 손님 3에게 밥을 내야 했다. 남아있는 재료는 보잘것없었다. 묵은 김치, 말린 북어 1마리, 파 몇 뿌리, 콩나물 1줌, 그리고 쌀 2대박. 수연은 두려웠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다. 북어를 물에 불렸다. 충분히 불린 뒤 살을 발라 손으로 곱게 찢었다. 묵은 김치는 송송 썰어 참기름 한 방울 없이 솥에서 볶았다. 볶는 동안 신맛이 날아가고 구수한 향이 올라왔다. 콩나물은 끓는 물에 데쳐 건져놓고 그 물은 버리지 않았다. 수연은 그 물에 북어살을 넣고 뭉근하게 끓였다. 오래 끓이자 국물이 뽀얗게 우러났다. 거기에 볶아놓은 묵은 김치를 넣고 파를 썰어 올리고 소금으로 간을 맞췄다.
밥상을 받은 손님 중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행상인이 국을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었다가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한 숟가락을 떴다. 얘야, 이거 내가 끓였느냐?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특하다. 이 국이 묵은 북어에 묵은 김치로 만든 게 맞느냐? 어쩜 이리 맛이 둥글고 깊으냐? 어디서 배웠느냐? 수연은 그저 어깨를 으쓱했다. 배운 게 아니었다. 그냥 혀가 말해주는 대로 손이 따라간 것이었다. 그해 여름이 끝날 무렵 청룡주막에 낯선 가마 하나가 멈췄다. 안에서 내린 것은 나이가 지긋한 여인이었다. 비단옷은 아니었지만 바느질이 반듯하고 자세가 꼿꼿했으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수행하는 이가 둘이나 있었다. 여인은 주막 마루에 앉아 물 한 그릇을 청하더니 부엌 쪽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때 수연은 부뚜막 앞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다. 여름 손님이 뜸에 재료가 넉넉했다. 수연은 혼자서 간단한 나물 무침을 만들고 생선을 지져보고 있었다. 최 씨 영감에게 허락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냥 손이 근질거려 해보는 것이었다. 여인이 조용히 물었다. 저 아이가 음식을 만드는 것이냐? 최 씨 영감이 황급히 나서 수연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에구, 어디 아이가 건방지게. 상궁 마마께 죄송합니다요. 상궁. 수연은 그 말을 처음 들었다. 궁궐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여인, 즉 김상궁은 최 씨 영감을 한 손으로 제지하더니 수연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수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무서웠지만 도망치는 것이 더 무서웠다. 내가 저것을 만들었느냐? 예. 맛을 보여다오.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손에 든 나물 한 점을 젓가락에 집어 공손하게 내밀었다. 김상궁은 받아 천천히 씹었다.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눈이 가늘어졌다. 생선은 아직이냐? 예. 조금 더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지. 최 씨 영감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동안 김상궁은 마루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수연이 생선을 접시에 담아내었다. 김상궁은 이번에도 천천히 맛을 보았다. 오래 씹었다. 눈을 잠깐 감았다. 이간은 내가 맞추었느냐? 예. 어디서 배웠느냐? 배운 것이 아닙니다. 맛을 보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김상궁이 처음으로 표정을 바꿨다. 희미하게 웃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수연입니다. 수연아, 너는 궁에 가겠느냐? 주막에 묵은 정이 없지 않았다. 집 위에서 자던 잠자리도 찬 물로 씻던 새벽도 최 씨 영감이 주정부리다. 내뱉는 욕설도 다 수연의 일상이었다. 그러나 수연은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혀가 새로운 맛을 욕망하듯이 가슴이 그 말에 반응했다. 가겠습니다. 궁궐의 첫인상은 크고 차가웠다. 수연이 안내된 곳은 수락관, 즉 임금의 음식을 만드는 부엌이었다. 냄새가 먼저 왔다. 새벽부터 피운 불냄새, 갖은 양념의 냄새, 그리고 어딘가 묵직하고 깊은 냄새. 수연은 그 냄새들을 하나하나 분해하며 코로 읽었다. 그러나 수락관에서 아이를 맞이하는 시선은 차가웠다. 나이가 지긋한 조리상궁 박씨는 수연을 한번 훑어보고는 입을 비죽였다. 상궁 마마께서 주막 계집아이를 데려오셨다는 게 이 아이요? 머리카락에 기름때가 끼었구먼.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야, 여기는 임금님 음식을 만드는 곳이다. 주막 국밥이랑 같은 곳이 아니야. 잔심부름이나 잘해라. 음식에는 손도 대지 마라.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주막에서와 똑같이 했다. 물을 깃고 솥을 닦고 불씨를 살렸다. 그러나 눈은 쉬지 않았다. 상궁들이 무엇을 어떻게 다듬는지, 불은 어떻게 조절하는지
재료를 어떤 순서로 넣는지를 낱낱이 보고 또 보았다. 심부름으로 재료를 옮기면서 냄새를 맡고 남은 물기를 닦으면서 손끝으로 감촉을 익혔다. 밤이면 가장 구석진 방에서 홀로 그날 본 것들을 되새겼다. 어떤 나물은 데치는 시간이 달랐고 어떤 생선은 칼을 대는 방향이 달랐다. 간이 맞아 보이는 국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수연의 머릿속에 그것들이 하나씩 쌓였다. 반년이 지나 겨울이 왔다. 어느 날 아침 수락관에 비상이 걸렸다. 임금이 편찮으신데 입맛이 없으시다는 것이었다. 며칠째 수라를 반도 드시지 않는다 했다. 어인은 소화를 돕는 음식을 올리라 했고 박조리 상궁이 직접 나섰다. 그러나 올린 죽을 임금은 2숟가락 뜨고는 물리쳤다. 수연은 그 죽을 치우러 들어갔다가 잠시 멈췄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수연은 죽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다. 정성은 있었다. 재료도 훌륭했다. 그러나 수연의 혀는 곧장 알아챘다. 죽이 너무 무거웠다. 몸이 편찮은 분에게는 이렇게 진한 죽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단맛이 없었다. 약이 되는 음식에는 쓴맛 뒤로 은은한 단맛이 받쳐주어야 했다. 수연은 아무 말도 않고 죽그릇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구석에서 혼자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쌀을 반만 넣었다. 평소보다 물을 2배 넣어 아주 묽게 끓였다. 거기에 마른 대추를 넣어 은은하게 단맛을 우렸다. 생강을 얇게 저며 넣어 속을 따뜻하게 하되 맵지 않도록 아주 조금만 쓰고 일찍 건졌다. 소금 한 꼬집으로 간을 잡고 참깨를 갈아 살짝 뿌렸다. 박조리 상궁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눈이 뒤집어질 뻔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수락관에서 허락도 없이 음식에 손을 댔느냐? 수연이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번만 들여보게 해주십시오. 만약 맛이 없다면 어떤 벌도 받겠습니다. 건방진 것이 당장 내쫓아야 마땅한데 들여보내거라. 김상궁이 언제 들어왔는지 문가에 서 있었다. 그 목소리 하나에 박조리 상궁이 굳었다. 수연의 죽이 임금에게 올려졌다. 잠시 후 소식이 내려왔다. 임금이 죽그릇을 다 비우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한 그릇을 더 청하셨다고. 수락관이 조용해졌다. 그날 이후 수연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주막에서 온 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수군대는 소리도 들렸다. 그러나 수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더 보고 더 맛보고 더 생각했다. 김상궁은 수연을 따로 불렀다.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아픈 분께 가벼운 죽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죽을 맛보니 그 맛이 너무 무거워서 제가 아프다면 이 죽은 먹고 싶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것이 곧 음식하는 마음이다. 먹는 일을 생각하는 것. 김상궁이 처음으로 수연의 머리를 짚었다. 잘 기억해라. 맛만 좋아서는 안 된다. 누가 먹는지, 어떤 몸으로 먹는지, 어떤 마음으로 먹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음식이 완성된다. 수연은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다. 이후 수연에게 조금씩 음식을 만질 기회가 주어졌다. 처음에는 나물 다듬기, 다음에는 간 맞추기, 그 다음에는 찌개를 감독하는 일. 수연은 매번 그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해냈다. 틀리면 틀린 이유를 생각했고 맞았을 때도 왜 맞았는지를 생각했다. 12살이 되던 해 수연에게 처음으로 큰 시험이 왔다. 궁 안에 중요한 잔치가 열리게 되었다. 이웃나라의 사신이 오는 자리였다. 수락관 전체가 들썩였다. 박조리 상궁은 음식의 목록을 짜고 재료를 고르고 상궁들에게 역할을 나누었다. 수연에게는 작은 역할 하나가 맡겨졌다. 잔치상 끝에 올라가는 식혜를 만드는 일이었다. 식혜는 단순해 보여도 어렵다. 엿기름을 어떻게 우리느냐, 밥알을 얼마나 삭히느냐,
언제 불을 끄느냐에 따라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 달아야 하되 너무 달면 안 되고 시원해야 하되 텁텁하면 안 된다. 수연은 사흘 전부터 준비했다. 엿기름을 2번째에 거르고 물의 온도를 손으로 재어가며 맞추었다. 밥알이 뜨기 시작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수연은 생강즙을 아주 조금 더했다. 박조리 상궁이 가르쳐준 방법에는 없는 것이었다. 잔칫날 사신들이 식혜 그릇을 들고 나누어 마셨다. 그중 한 사람이 통역을 통해 물었다고 했다. 이 음료가 무엇이냐고. 달면서도 속이 내려앉는 것 같은 이 묘한 맛은 어디서 나는 것이냐고. 식혜가 칭찬을 받았다는 소식이 수락관에 전해졌다. 박조리 상궁은 자신의 지도 덕이라 했지만 누구도 수연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그 뒤로 수연을 은근히 견제하는 이들이 생겼다. 나이 많은 상궁들은 아이가 잘 나간다는 것이 영 못마땅했다. 어느 날은 수연이 준비해둔 재료가 바뀌어 있었다. 어느 날은 수연이 쓰려던 솥이 치워져 있었다. 작은 회방들이 이어졌다. 수연은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더 일찍 일어났다. 남들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 모든 것을 직접 챙겼다. 재료는 눈으로 확인하고 솥은 미리 자리를 잡았다. 회방을 놓을 틈을 주지 않았다. 김상궁이 그것을 알았다. 힘들지 않느냐? 힘들습니다. 그래도 버티느냐? 음식이 좋습니다. 누가 먹고 기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더 큽니다. 김상궁은 한동안 수연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 어미가 누군지는 모르나 좋은 마음씨를 물려받았구나. 수연은 어미라는 말에 잠깐 멈칫했지만 미소 지었다. 어미가 없으니 상궁 마마가 가르쳐 주신 것이 제 전부입니다. 세월이 쌓였다. 15이 된 수연은 수락관에서 더는 아이가 아니었다. 간을 보면 정확했고 불을 다루는 손이 능숙했다. 무엇보다 수연에게는 음식을 만들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다. 오늘 누가 드시는가? 어떤 계절인가? 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생각이 먼저였고 손은 그 다음이었다. 임금이 수연의 이름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그 무렵이었다. 봄비가 며칠째 내리던 날 임금은 봄나물로 만든 상을 받고 나서 물었다. 요즘 나물 맛이 달라졌다.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있는데 어느 상궁의 솜씨인가? 나물 대부분을 수연이 다듬고 간을 맞춘 것이었다. 김상궁이 대답했다. 수연이라 하는 아이입니다. 주막에서 데려온 지 6해가 되었습니다. 임금이 잠시 침묵했다. 주막에서 왔다고? 그러나 이 손맛은 주막 솜씨가 아니구나. 제공이 아닙니다. 타고난 것이 있고 그것을 스스로 갈고 닦은 아이입니다. 이 이야기가 수락관에 퍼졌다. 이제는 아무도 수연을 대놓고 홀대하지 못했다. 그러나 가장 큰 시험은 그 뒤에 찾아왔다. 수연이 17이 되던 해 늦가을, 김상궁이 갑자기 몸져 누웠다. 오래된 병이 악화된 것이었다. 수락관은 흔들렸다. 조리상궁 박씨가 떠난 지도 이미 오래였고 수락관을 실질적으로 이끌 사람이 필요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는 자리에 수연이 섰다. 제가 하겠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17살이 수락관을 이끌다니. 그것도 주막에서 온 천한 출신의 아이가. 수연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잘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수연은 새벽 2시에 일어났다. 그날 올릴 음식을 머릿속에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재료가 제때 들어오는지 확인했다. 틀리면 직접 고쳤고 부족하면 밤새워 채웠다. 첫 달은 실수가 잦았다. 한 번은 생선의 손질이 늦어 상이 조금 지체되었다. 한 번은 간장이 예상보다 짜게 발효되어 간 맞추기가 어려웠다. 수연은 그 모든 것을 기억했다가 다음에는 반복하지 않았다. 2달이 지나자 수락관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전보다 상이 올라가는 시간이 더 정확해졌고 계절마다 다른 음식이 준비되었다. 임금은 음식에 대해 처음으로 2번이나 칭찬하는 말을 내렸다. 병석에서 소식을 들은 김상궁이 수연을 불렀다. 여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상궁 마마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따를 뿐입니다. 아니야. 김상궁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가르친 것은 기술이다. 내가 스스로 익힌 것은 마음이야. 마음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다. 타고나야 하고 스스로 키워야 한다. 수연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참았다. 건강하게 돌아오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만든 음식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그해 겨울을 넘기고 봄이 오면서 수연은 스스로 하나의 음식을 새로 만들었다. 봄이 오면 임금이 입맛이 없어지신다는 것을 수연은 여러 해째 지켜봤다. 겨울 내내 무거운 음식을 드시다가 봄이 되면 입맛이 떨어지는 것은 임금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랬다. 수연은 그것을 생각하다가 새로운 음식을 떠올렸다. 봄 땅에서 올라오는 어린 쑥을 손으로 뜯어 쌀가루와 함께 곱게 갈았다. 거기에 잣을 갈아 넣고 참기름 한 방울을 더했다. 이것을 얇게 펴서 솥뚜껑에 약한 불로 지졌다. 겉은 얇고 바삭했고 속은 쑥의 풀내와 잣의 고소함이 어우러졌다. 짜지도 달지도 않았다. 봄 자체를 먹는 것 같은 맛이었다. 임금이 그것을 드시고 수절을 멈추셨다. 이것은 무엇인가? 수연이 새로 만든 것입니다. 이름이 없느냐?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씀하셨다. 봄볕을 먹는 것 같으니 춘병이라 하여라. 그것이 수연이 처음으로 만들고 이름까지 얻은 음식이었다. 세월은 흘렀다. 수연은 20을 넘기고 25을 넘겼다. 수락관에서 그녀를 모르는 이가 없었고 궁 밖에서도 그 이름이 조금씩 퍼져나갔다. 주막의 계집아이가 궁의 으뜸 조리상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을 타고 돌았다. 어느 날 궁 밖에서 한 노인이 찾아와 수연에게 전언을 남겼다. 수연이 어렸을 적 마지막으로 본 사람의 이야기를 전했다. 수연이 주막에 맡겨지던 날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며 수연의 어미는 돌림병에 걸려 딸만은 살리고자 주막 문 앞에 두고 그 이튿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수연은 그날 저녁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다. 아주 오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솥을 올렸다. 물을 끓이고 쌀을 씻고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어떤 화려한 재료도 넣지 않았다. 쌀과 물과 소금뿐이었다. 그러나 수연은 그것을 아주 천천히 불을 조절하며 저으면서 끓였다. 어미가 마지막으로 딸에게 주고 싶었을 밥. 아마도 따뜻하고 단순한 것이었을 것이다. 수연은 죽이 뽀얗게 익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여기까지 왔다. 죽 한 그릇을 떠서 빈자리를 향해 놓았다. 그리고 수연은 눈물을 닦지 않은 채로 자신도 한 그릇을 먹었다. 따뜻하고 고요했다. 그 밤의 죽이 수연은 평생 만든 것 중 가장 맛있었다. 그 뒤로 수연은 더욱 단단해졌다. 음식을 만들 때마다 단순한 것에 힘을 믿었다. 재료를 화려하게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재료가 제맛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억지로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재료가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수연의 음식이었다. 조선 팔도에서 으뜸이라는 재료가 수락관에 들어올 때마다 수연은 먼저 혼자 맛을 보았다.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땅에서 자랐는지, 어떤 계절을 품고 있는지를 혀로 읽었다. 그리고 그 재료가 가장 빛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김상궁은 수연이 30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날 수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주막 계집아이 하나를 데려왔더니 조선에서 가장 정성스러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잘한 일은 그것 하나인 것 같다.
수연은 그 손을 꼭 쥐고 오래 있었다. 장례가 끝나고 수연이 돌아온 수락관은 예전과 같이 새벽 불을 피우고 있었다. 수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자리에 섰다. 젊은 아이들이 둘러서서 기다렸다. 수연은 그들 하나하나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내가 처음 궁에 와서 배운 것을 가르쳐 주겠다. 음식을 만들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누가 먹는가? 어떤 몸인가? 어떤 마음인가? 그것을 알아야 음식이 된다. 재료는 그 다음이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은 솥 앞에 서서 불을 살폈다. 9살 주막 구석에서 남은 밥을 먹던 아이가 여기까지 왔다. 타고난 혀 하나와 멈추지 않는 손과 먹는 일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부엌에 불이 환히 피어올랐다. 수연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연처럼 작은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따뜻하게 남았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때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시간 속에서 묵묵히 버텨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다친 남편 대신 일터로 나선 한 아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고을 언저리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 사람들은 그 마을을 솔골이라 불렀다. 이름처럼 마을 뒤편으로 소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야트막한 산이 있었고 그 산자락 아래로 초가집 수십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가난하지만 조용하고 허름하지만 따뜻한 마을이었다. 그 마을에 최석이라는 목수가 살았다. 최석은 솜씨 하나만큼은 고을 전체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었다. 그의 손이 닿으면 거칠고 투박한 나무도 반드르르한 결이 살아났고 휘어진 기둥도 반듯하게 서는 것 같았다. 대패질 소리며 끌 소리가 날카롭게 울리는 그의 작업장에서는 언제나 송진 냄새가 났고 최석은 그 냄새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다. 아내 보름이는 그런 남편의 일터 냄새를 함께 좋아했다. 보름이라는 이름은 보름달처럼 환하고 둥글게 자라라는 뜻으로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었다. 실제로 그녀는 보름달처럼 환한 사람이었다. 크게 미인이라 할 수는 없었지만 웃으면 뺨에 보조개가 패고 눈이 반달처럼 굽어지는 보고 있으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얼굴이었다. 부지런하고 속이 깊었으며 남편에 대한 믿음이 산처럼 단단한 여인이었다. 두 사람이 혼인한 지 4년이 되던 해봄 마을 인근에 큰 공사가 생겼다. 고을 수령이 새로 부임하면서 동원 옆에 별채를 짓기로 한 것이었다. 별채라 해도 규모가 적지 않았다. 방이 6이요 대청이 넓고 뒤편으로 작은 연못까지 만들겠다 하니 목수며 미장이며 기와장이까지 두루 손이 필요한 공사였다. 공사 책임을 맡은 도편수는 이 고을에서 10년 넘게 큰 공사를 이끌어온 박대길이라는 사람이었다. 박대길은 최석의 솜씨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최 목수, 이번 공사에 함께 하세. 기둥 세우는 일부터 마루 까는 것까지 자네 솜씨면 믿고 맡길 수 있겠네. 최석은 흔쾌히 수락했다. 공사 기간은 3달 품삯도 넉넉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보름이와 아이를 낳아 기를 집을 조금 더 고칠 생각이었다. 공사가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비가 내린 다음 날이라 공사터 바닥이 미끄러웠다. 최석이 굵은 기둥을 다듬기 위해 높은 발판 위에 올라서다가 발을 헛디뎠다. 순간 몸이 기울었고 그는 발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다행히 높이가 그리 높지 않아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발목이 돌에 세게 부딪히며 심하게 꺾였다. 동료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최석을 집으로 옮겼다. 의원이 와서 발목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뼈에 금이 갔소. 2달은 좋게 쉬어야 하오. 억지로 딛고 다니다간 평생 절뚝거릴 수도 있어. 최석은 누운 채로 천장만 바라보았다. 2달.
그 2달 동안 공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자기 자리는 다른 목수가 채울 것이었다. 석 달짜리 공사에서 2달을 빠지면 품삯도 얼마 받지 못할 것이었다. 걱정 마오. 보름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있잖소. 최석은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이 뭘 어쩌겠소. 공사터에 가서 기둥이라도 세울 것이오? 보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눈빛이 조용히 빛났다. 그날 밤 보름이는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작업장으로 들어갔다. 등잔에 불을 켜고 남편의 연장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았다. 대패, 끌, 자귀, 먹통, 곱자. 남편이 늘 쓰던 연장들이었다. 보름이는 어린 시절부터 목공일을 보아왔다. 아버지가 소목장이었기 때문이다. 장롱이며 반다지며 문갑이며 작은 가구들을 만드는 것을 수없이 옆에서 구경했고 심심할 때면 아버지 몰래 연장을 만져보기도 했다. 물론 대규모 건축 공사는 달랐다. 기둥을 세우고 볼을 걸고 석가래를 올리는 일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하지만 보름이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다. 공사에는 목수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잡목을 다듬고 문짝을 깎고 마루청을 켜는 일, 즉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소목 작업들이 반드시 따라왔다. 그 일은 자신도 할 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 보름이는 남편의 연장 보자기를 어깨에 들쳐 메고 공사터로 향했다. 도편수 박대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최 목수댁 아주머니가 여긴 어인일이오. 도편수 어른 제 낭군이 다쳐 2달은 일을 못한다 하옵니다. 저를 대신 써주십시오. 박대길은 잠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헛웃음을 흘렸다. 아주머니, 이 공사터가 어떤 곳인 줄 아시오? 어지간한 사내들도 사흘이면 손에 피가 맺히는 곳이오. 여인네가 무슨 목수일을 한단 말이오? 목수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목 일, 문짝 깎는 일, 마루청 다듬는 일 그런 것들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소목장이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박대길은 팔짱을 끼고 그녀를 훑어보았다. 살결이 가무잡잡하고 손마디가 굵은 것이 놀고 큰 손은 아니었다.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증명해 보시오. 그가 한쪽에 쌓아둔 잣나무 판자를 가리켰다. 판자 하나를 골라 문짝 크기에 맞게 다듬어 보라는 것이었다. 보름이는 연장 보자기를 내려놓고 먹통을 꺼냈다. 먹줄을 튕겨 선을 그었다. 그 손놀림이 자연스러웠다. 곱자로 직각을 잡고 끌로 결을 따라 천천히 파내려갔다. 대패를 밀자 얇고 투명한 대패밥이 돌돌 말리며 떨어졌다. 주변에서 일하던 일꾼들이 하나둘씩 일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1시경쯤 지났을까. 보름이는 다듬어진 판자를 내려놓고 박대기를 바라보았다. 도편수는 한동안 판자를 살폈다. 면을 손으로 쓸어보고 모서리를 확인하고 뒤집어 보았다. 쓸만하구먼. 그것이 허락이었다. 그날부터 보름이는 매일 아침 일찍 공사터에 나왔다. 처음에는 일꾼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저 여인네가 뭘 한다고. 지압이 대신 나온 게 갸륵하긴 한데 사흘이나 버틸라나. 도편수가 동정으로 들인 것 아니겠소. 보름이는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묵묵히 일했다. 아침에 나와서 저녁 해가 기울 때까지 손을 쉬지 않았다. 문짝을 다듬고 창호 틀을 맞추고 마루청을 켜는 일을 했다. 점심 새참 때 잠깐 쉬면서 가져온 보리밥을 먹었고 새참이 끝나면 다시 일어섰다.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났다. 일꾼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도 달라졌다. 저 손 좀 보게. 저거 여인네 손이 맞는가? 문짝 결 나온 것 보소. 내가 해도 저것보다 잘 나올지 모르겠네. 어지간한 목수 뺨치는구먼. 보름이는 칭찬을 들어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손이 가야 할 곳에 손을 갔다. 열흘쯤 되던 날 일이 하나 생겼다. 공사를 감독하러 나온 고을 원님의 비장이 공사터를 둘러보다가 보름이를 발견했다. 비장의 이름은 엄준이었다. 30 중반의 나이에 세상 물정 다 안다는 듯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저 여인은 뭐 하는 자요? 박대길이 사정을 설명했다. 비장 엄준은 잠시 보름이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여인이 공사터에서 일을 한다? 그건 불가하오. 여인이 이런 데 와서 일을 하면 다른 일꾼들이 집중을 못하지 않겠소. 당장 내보내시오. 박대길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보름이 쪽을 흘끔 바라보았다. 보름이가 조용히 일어섰다. 비장날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준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직접 말을 하겠다고. 소인의 지아비가 이 공사터에서 다쳤습니다. 다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인은 지아비 대신 왔습니다. 일이 엉망이라면 내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일이 제대로라면 나리께서 내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소인이 내보내지는 이유가 여인이기 때문이라면 소인은 이 공사터에서 만든 문짝과 마루를 나리께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공사터가 잠시 조용해졌다. 엄준은 짧게 코웃음을 쳤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리고 몸을 돌려 자리를 떴다. 그날 이후 아무도 보름이에게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공사가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박대길이 심각한 얼굴로 일꾼들을 불러 모았다. 대청 기둥 하나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기둥을 세우고 볼을 걸었는데 기둥 안쪽에 속이 빈 부분이 있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비어있는 나무를 세웠다는 것을 나중에야 발견한 것이었다. 그 기둥 하나를 빼내고 새 기둥으로 교체하자면 이미 올린 볼까지 다시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미 올린 볼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려면 사람이 몇이나 필요한지 알겠소? 그것도 아래에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인원이 부족하오. 어떻게들 생각하시오? 목수들과 일꾼들이 저마다 의견을 내놓았다. 한쪽에서는 기둥을 아예 빼지 말고 옆에 새 기둥을 하나 더 떼어 받치자는 말이 나왔고 다른 쪽에서는 그러다가 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보름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도편수 어른,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대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둥, 통으로 빼내야 합니까? 아니면 반을 갈라서 빼낼 수 있습니까? 갈라서 빼내면 보가 흔들릴 것이요. 그러면 기둥을 갈라내면서 동시에 임시 버팀목을 보 아래 세우면 됩니다. 버팀목은 짧은 것 여러 개를 쐐기처럼 물려서 세우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기둥만 바꾸고 새 기둥이 자리를 잡으면 버팀목을 하나씩 빼내는 것입니다.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목수 하나가 손을 턱에 대고 중얼거렸다. 그거 될 것 같은데. 버팀목 간격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지만 해볼 만하지 않소? 박대길이 보름이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처음으로 다른 것이 들어있었다. 놀라움이었다. 어디서 그런 방법을 아시오? 아버지가 들보 교체하는 일을 한 번 하셨습니다. 그때 옆에서 보았습니다. 결국 보름이가 말한 방법대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반나절이 걸렸지만 기둥은 성공적으로 교체되었다. 일꾼들 사이에서 보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또 한 번 달라졌다. 그날 저녁 공사터를 나서는 보름이에게 도편수 박대길이 다가왔다. 최 목수는 복이 많은 사람이요. 보름이는 고개를 숙였다. 저야말로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나오겠소? 물론입니다. 보름이는 해가 진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면 남편이 누워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석은 아내가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다. 고맙고 미안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부끄럽고 또 고마운 마음이 뒤섞였다. 아내의 손을 보면 더욱 그랬다.
대패질을 하고 끈을 쥐고 하루 종일 거친 나무를 만진 손은 날이 갈수록 더 거칠어졌다. 오늘은 어땠소? 별일 없었소. 밥은 먹었소? 먹었소. 보름이는 남편 옆에 앉아서 발목에 감긴 천을 조심스럽게 풀고 다시 감아주었다. 붓기는 점점 빠지고 있었다. 의원 말대로라면 한 달 뒤에는 조심해서 걸을 수 있다고 했다. 당신 공사터에서 사람들이 뭐라 하오? 뭐라 하긴. 다들 열심히 일하지요. 나한테 뭐라 하진 않소? 지압이 대신 나온 여편네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없소? 보름이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다들 친절하오. 최석은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고마워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렇게 또 열흘이 지났다. 어느 날 공사터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 말을 타고 왔으며 수행하는 사람이 두셋 있었다. 옷차림이 수수했으나 가만히 보면 옷감의 질이 달랐고 움직이는 품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공사터 구석구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기둥을 손으로 두들겨보고 마루청이 깔린 곳에 가서 발로 밟아보고 창호 틀을 눈으로 재어보는 듯 살폈다. 박대길이 나가서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그 낯선 사람의 시선이 보름이에게 멈추었다. 저 사람은 누구요? 박대길이 사정을 설명했다. 낯선 사람은 보름이 가까이 왔다. 보름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그대가 만든 것이 이 문짝들이요? 예. 솜씨가 훌륭하오. 결도 잘 살았고 맞춤새도 나무랄 데가 없구려. 과찬이십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많이 좋아졌소? 예, 덕분에 붓기가 빠지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은 잠시 보름이를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수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에 올라 다시 어딘가로 사라졌다. 나중에 박대길이 조용히 보름이에게 다가왔다. 아시오? 방금 그분이 누구인지. 보름이는 고개를 저었다. 한양에서 내려온 감동관이요. 이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피러 온 관리요. 보름이는 그제야 왜 그의 눈빛이 그리 날카롭고 깊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 공사터에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생겼다. 수령 고을 아전이 와서 도편수 박대길을 찾았다. 무언가 서찰을 건넸다. 박대길이 서찰을 읽더니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일이오? 아전이 말했다. 한양 감동관 어른께서 특별히 보내신 것이오. 이 공사에서 여인 장인의 솜씨가 있다면 그 솜씨를 확인했으니 포상을 내리라 하셨소. 박대길이 보름이를 불렀다. 보름이는 영문을 몰라 눈을 깜빡이며 앞으로 나왔다. 아전이 포를 하나 내밀었다. 하얀 무명 두 필과 쌀 한 가마니였다. 감동관 어른의 뜻으로 내리시는 것이요. 받으시오. 보름이는 잠시 굳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공사터가 한순간 술렁였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다. 하나가 치자 둘이 치고 둘이 치자 셋이 쳤다. 거친 일꾼들의 박수 소리가 공사터에 울렸다. 보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였다. 공사가 끝나갈 무렵 최석이 지팡이를 짚고 공사터에 나타났다. 발목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걸을 수 있을 만큼은 회복이 되었다. 그는 절뚝이며 아내가 일한 자리를 천천히 걸어보았다. 아내가 만든 문짝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아내가 다듬은 마루청 위에 손바닥을 댔다. 그는 오랫동안 마루 위에 손을 얹고 있었다. 박대길이 옆에 다가왔다. 최목수, 부인이 자네보다 낫네. 최석은 고개를 들지 않고 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네 억울하지 않은가? 억울하긴요. 부끄럽지요. 부끄럽다고? 최석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약간 붉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알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매일 옆에 있었는데도요. 그 말이 공사터에 조용히 가라앉았다. 보름이가 공사를 마친 마지막 날이었다. 도편수 박대길은 보름이를 따로 불렀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뭡니까? 최 몫수 몫을 빼고 자네 몫으로 따로 계산한 것이요. 자네가 일한 날수만큼 자네 솜씨만큼 쳐서 드리는 것이요. 보름이가 봉투를 밀었다. 제 낭군이 이 자리에서 일했다면 받을 품삯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건 이미 챙겨뒀소. 이건 그것과 별개요. 최 몫수가 받아야 할 것 따로, 자네가 받아야 할 것 따로요. 보름이는 봉투를 바라보았다. 손이 조금 떨렸다. 받으시오. 자네가 번 것이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봉투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름이는 혼자 걸었다. 저녁 바람이 솔골 쪽에서 불어왔다. 소나무 냄새가 났다. 연장 보자기를 어깨에 메고 봉투를 품에 안고 걸으면서 보름이는 처음으로 혼자 실컷 울었다. 기쁜지 서러운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석 달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 돌아오고 차가운 시선도 받고 따뜻한 시선도 받았던 날들이 한꺼번에 눈물이 되어 흘렀다. 한참을 울다가 얼굴을 씻고 집으로 들어갔다. 최석이 마루에 나와 앉아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리 늦었소? 오다가 잠깐 앉았소.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보았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다. 울었소? 아니요. 거짓말. 보름이가 웃었다. 보조개가 패고 눈이 반달이 되었다. 그럼 조금요. 최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 쪽으로 다가왔다. 지팡이를 짚고 절뚝이며 하지만 분명하게 아내에게로 왔다. 그리고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미안하오. 뭐려? 당신이 이런 손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보름이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몰랐어. 해보기 전에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다. 해보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있었다. 사람이 얼마나 단단한지, 아내가 얼마나 깊은지,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최석은 그 사실을 다친 발목 하나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듬해 봄 솔골 마을에 소문이 하나 났다. 최석과 보름이가 함께 작업장을 열었다는 것이었다. 최석이 큰 목공 일을 맡으면 보름이가 섬세한 소목 일을 나누어 맡았다. 둘이 함께 만든 가구며 문짝은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물건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 작업장을 이렇게 불렀다. 두 손 작업장. 한 쌍의 손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손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뜻이었다. 보름이는 평생 그 이름이 제일 좋았다. 세상에는 여전히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도 어쩌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신의 손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손을 꺼내보는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